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하죠.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대국민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강조했는지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1층 콜센터 직원 208명 중에서 80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되었고 방금 확인한 바로는 7층에서 9층 사이의 종사자 중에 9층에서 환자가 1명 더 확인된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급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해 주시고 특별히 최근 밀집된 생활환경 시설에 해당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콜센터 등 닫힌 공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를 위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체류 후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를 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은 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는 이 소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김영래 SBS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WHO의 세계적 대유행, 1960년대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 극히 드물었던 경우거든요. 세계적 대유행 선언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의미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새로운 질병이 전파가 되는데 그 전파되는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전 지역 대륙에 지금 전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CNN 기사 보니까는 남극 제외하고는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만큼 세계적인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WHO가 인정을 했다는 의미이고요. 그만큼 각 나라에서도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의 총력을 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홍콩 독감의 경우에도 홍콩발 영국으로 감염이 되면서 두 나라에서 발생이 하면서 팬데믹이 선언이 됐었고요. 실제로 신종플루의 경우에도 남극 대륙에서 북극 대륙으로 이렇게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팬데믹으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홍콩 독감은 아직 WHO가 어떤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이름을 붙일 때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여서 그렇죠. 홍콩 독감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아마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렀겠죠. 그것도 그렇죠. 예, 지명을 붙였는데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영래 기자는 오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예.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수도권에서 일어난 최초의 집단 감염 사례죠. 이제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리핑에서 이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10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콜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박 시장은 오늘 안에 이 그 콜센터 직원들과 위층에 오피스텔에 있는 거주민까지 전부 전수 검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PC방 방문자가 잇따라 확진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PC방에서 지금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연결고리가 지금 PC방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난번에 경남 창녕에서도 이제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분 6명이 또 확진을 받았는데 코인 노래방, PC방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또 붙어 있는 환경에서는 이제 또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이런 곳들을 방문하지 말 것과 또 임시 휴업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슈죠. WHO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주로 많이 얘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 유럽의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탈리아는 이미 시행 중입니까? 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5곳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이렇게 5곳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 상황을 반영해서 정부가 유럽의 5개 나라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전형 절차를 적용한다. 특별 입국 절차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때도
방역 검역을 확실하게 한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그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입국을 하면은요, 이제 건강 상태 설문지를 모두 예외 없이 작성을 해야 일단 하고요. 먼저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발열 체크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절차가 강화가 되고 또 그 문진 같은 경우 건강 상태 설문지에서 문진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뭐 열이라든지 아니면 오한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절차가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현우 기자가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The number of newly reported cases appears to be declining. And we're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자, 그러면 하나 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친중 성향을 많이 보였었죠. 중국 우한 쪽에서 발언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중국의 세계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는 것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WHO가 중국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었는데요. 그러면 왜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n the days and weeks ahead, we expect to see the number of cases,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affected countries climb even higher. WHO has been assessing this outbreak around the clock, and we're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예,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저것이 갖는 의미, 영향,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 WHO에 가입돼 있는 세계 모든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WHO에서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인정을 한 만큼 각 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한 준비 태세는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 지역의 확산을 대비해서 뭐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고 총리 주재로 이렇게 정부 네. 전 부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미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WHO에서 선언을 하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은 당연히 총력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격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국민들한테 그런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국민 뭔가 캠페인이나 의식 계속 메시지를 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의료 자원, 뭐 진단이나 치료나 이런 입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아우러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준비가 되고 있었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영향으로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는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각 수준, 위기 대응 정보의 최고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에서도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우리는 그대로 대응했던 대로 그대로 갈 거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세계적 대유행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WHO의 대응,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쪽에 방점을 두어 왔다면 대유행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WHO도 그러니 WHO에 가입한 세계 각국도 감염 차단보다는 치료, 완화 이 부분에 더 방점을 둬라 이런 뜻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그냥 각 나라마다의 이런 지역 사회
확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역에만 문제를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추후에 더 급증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일 수 있기 확산은 때문에요. 이미 막을 수가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 뭐 이런 선언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바이러스를 그래도 더 차단되는 거를 대책을 뭔가 각 나라마다의 그런 유입 차단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요. 또 확산이 이미 되었지만 빠르게 진단해서 빠르게 대책 마련해서 더 나빠지는 사태에 대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처럼 이 국제사회가 그 결의안에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WHO의 이 세계적 대유행 선언은 일종의 뭐 권고사항 그리고 각국의 위기 대응 경보를 좀 더 심각한 수준에서 대응해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WHO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거에 맞게 시시각각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WHO가 전 세계 확산을 인정한 만큼 뭔가 각국의 유입 차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우려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오늘 대국민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WHO가 세계적 대유행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국내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다. 이게 정부의 공식 답변이었고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이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확진자가 굉장히 7,000명 넘게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단순히 이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 정부 측의 답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심각 단계의 격상을 이미 최고 단계로 했고 거기에 준해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팬데믹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각 국가에서 어떤 방역에 대해서 더욱더 촉구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국내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경우죠.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102명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민경호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리아 빌딩엔 사흘째 건물 입주민과 입주사 직원들을 검사할 임시 선별진료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앞서 이틀간 500명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 오늘은 발걸음이 뜸한 모습입니다. 코리아 빌딩 콜센터 근무자와 가족 등 확진자는 서울 71명, 경기 14명, 인천 17명 등 모두 102명입니다. 확진자들 가운데는 거주지인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이나 제주를 오간 사실도 확인돼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곳에 도착해 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확진자가 나왔던 11층 말고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인천 부평구 27살 여성과 인천 남동구 34살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코리아 빌딩 9층과 10층에서 일한 다른 입주사 직원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가 11층 콜센터 직원과 그 접촉자들이었는데 처음으로 11층이 아닌 다른 층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콜센터 직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11층에 207명, 7층부터 9층까지 553명입니다. 13층부터 꼭대기 19층까지 오피스텔 주민을 포함해 이 건물에 상주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오피스텔 주민 200명가량 가운데 일부 연락이 닿지 않는 20여 명을 제외하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구로구 빌딩과 주변 지역을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있는 그곳 콜센터 말고 다른 콜센터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대구에서입니다. 이 지역 콜센터 13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7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신천지 신도는 10명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콜센터 66곳 직원 8천여 명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다만 확진자 대부분이 이미 발표된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빌딩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김원혜 기자, 네. 아까 김원혜 기자가 요약해서 설명해 준 내용에도 있었는데 네. 이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서울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콜센터의 어떤 특수한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당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위해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화로 이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집단 감염 사례가 발병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콜센터 말고 집단 이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PC방이 있었고 노래방이 있었고 그렇죠. 헬스장? 헬스장, 그러니까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다 예. 아우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주로 위치한 클럽들. 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장시간 교육을 받거나 강의를 받는 경우에도 밀집돼서 그렇죠. 학원도 많은 학생들이 밀집된 공간에 모여 있고 강사가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예,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예견하고 미리 좀 조심하고 예방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집단 이용 시설 앞으로 아마 정부의 대응이 이런 집단 이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집중 관리 이쪽으로 또 초점이 모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청사,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계속 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 해양수산부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이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0시에 집계하는 통계와 또 각 지자체별로 집계하는 통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제 확진자 수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세종시장 브리핑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해양수산부에서 11명이 확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 1명, 교육부에서 1명, 대통령기록관에서 1명,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1명 이렇게 직원들이 총 15명이 지금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확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종청사는 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부처들이 다 집중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부를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좀 감염이 커질 경우에는 이 대응 체계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오늘 들어온 뉴스 가운데 저는 단연 이 뉴스에 눈길이 갔어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자가 격리 중인 상황이었는데 완치가 됐다는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느 지역이 어떤 분입니까? 네, 경상북도 경산시에 계신 네. 4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초기에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미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의료진의 분류에 있어서도 증상이 경증이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자가격리 상태로 대기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받고 자가해서 대기를 했는데 이 자가격리 중에 이미 본인이 그걸 원하신 거군요. 네, 본인도- 나는 집에서 격리하겠습니다. 네, 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생활치료센터에 갈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의 이제 완치 판정은 지금까지도 2번 이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제 완치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얼마 동안이나 지금 한 겁니까? 자가격리는 지금 정확하게 기간은 확인 중인데 나흘에서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예. 29일에 확진 판정을 예. 받았고요. 11일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한 12일 정도 걸린 거네요. 예, 예. 예. 이 경산시청에서 일하시는 분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한번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고 스스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경산시청에서 일하신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2세 여성분이시고요. 최초 확진 판정은 2월 29일 토요일이고요. 경산시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월 10일 날 격리 해제 조치가 되면서 소요 기간이 한 11일 정도 소요가 되면서 이번에 완치가 되셨고요.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이 전달된 거는 없고요.
전담 공무원이 1대1 모니터링을 실시해가지고 하루에 2-3번씩 이분의 건강 체크를 하였고 그 개인 물품을 방역 물품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완치가 됐다. 이건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면 틀림없고 신 교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강하신 분들, 다른 질환이 없고 젊으신 분들은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중국 사례를 보면 보통은 80%가 경증으로 예. 그냥 앓고 지나간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명지병원에서도 태어난 환자 중에 예. 기억나는 환자가 지금 17번 환자, 28번 환자가 있습니다. 예. 17번 환자는 그때 약간 독한 독감 정도 앓고 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 인터뷰 기억납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아주 그분은 건장한 30대 남성이었죠? 예, 그분도 그 입원 기간이 한 7일, 8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8번 환자인 경우에는 중국인 20대 여성이었고요. 거의 자가격리 말미에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3번 검사를 했었죠. 약 양성 나오면서 여러 번 3번 검사하게 됐는데 그때 확진되면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된 사례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가 코로나19에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되더라도 회복 단계에서 젊고 건강한 분이라면 그런 경과, 특히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 확진되는 시점이 또 이게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시점이 아니고 자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진이 된다 그러면 모니터링만 받고서도 스스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확진됐다고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내가 어느 순간에서 악화되지는 않는지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본인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청분이 아까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다른 의약품이나 물품을 크게 전달한 건 없고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시중에서 파는 감기약 이런 거를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정도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사례인가요? 예, 실제로 경증인 경우에는 호소하는 증상들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발열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침, 가래, 인후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근육통도 혹시 있습니까? 몸살 증세? 예, 근육통이나 무기력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설사도 있을 수 있고 두통도 있을 수 이 있습니다. 설사 증세를 또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염이 되면 위장관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설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경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그냥 감기약이나 치료제, 해열제 같은 것들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 경산시에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 별로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약하게 앓고 스스로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증. 네. 이분도 경증이어서 자가격리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경증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또 생활치료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입소해서 또 치료를 받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 가운데도 완치가 되신 분들이 있다. 예. 이런 기사가 함께 떴어요. 네, 맞습니다. 경북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경북 이야기인데요. 경북에서 4분이 이제 그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신 분들인데 이분 4분 다 일주일 정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다 완치 판정을 받고 다 퇴원을 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예. 이분들도 다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분들이었고요. 젊은 분들이고 또 별다른 기저질환이나 다른 증상이 없었고 상태도 많이 경증이었고 이런 분들인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별다른 문제 없이 별다른 증상 없이 좀 그 자신의 면역력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이후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참 반가운 소식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 대응이 올라간 게 보름이 이미 넘었어요. 제 기억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급격하게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왜 그 이후로는 그만큼의 완쾌자가 완치된 분들이 매일매일 200명, 300명이 안 나오는 건지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예,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예.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회복 단계에서 시기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완전히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런 격리 해제 기준이 있고 퇴원의 기준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선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게 거의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를 하는데 예. 그 저희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교수님, 예. PCR 검사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검사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RT-PCR이라는 유전자 증폭 검사가 되겠고요. 이 바이러스를 그 증폭을 시켜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바이러스 갖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절차가 예. 되겠는데요. 이 검사 자체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정확도가 95%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제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2차례 음성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워낙에 정확해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사멸하더라도 그 바이러스에 사멸한 조각들이 검체가 디텍트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위양성.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죽어서 음성으로 나와야 하지만 너무 정확한 검사라 바이러스의 그런 조각까지도 검출이 되면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음성을 2번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는 퇴원이나 격리 해제의 기준도 조금 더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수님 계시는 명지병원에서 완치돼서 퇴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19도 한 번 걸렸어요. 확진 판정받아서 걸렸는데 완치가 되면 면역력이 생깁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 누구도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면역력이 있으니까 회복이 되면 재감염은 안 걸릴 거라는 게 주류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감염 가능성 매우 극히 드물다 또는 적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완치해서 퇴원한 사례에서 한번 재발돼가지고 다시 재입원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이러스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흔하진 않고 극히 드문 사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퇴원 후에도 이런 건강관리와 추적 관찰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도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격리하겠다. 특별히 시청에서 특별히 약품을 준 것도 없는데 이분이 하루 12일 정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건강하신 분들은 혹시 감염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완쾌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완치자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333명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이제 들쭉날쭉한데 일단 어제 하루 동안 4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한 50명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니까 미국 시각으로는 아마 어젯밤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 입국 제한 일부 아주 검역을 꼼꼼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The new rules will go into effect Friday at midnight. These restrictions will also not apply to the United Kingdom. At the same time,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nd as their situation improves, we will reevaluate the restrictions and warnings that are currently in place for a possible early opening. 김현영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적어도 우리 방역 당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예, 실제로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미 의회에서도 이제 관련 내용이 언급이 됐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때도 이제 우리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된 것들이 이제 이 검사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미 의회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됐던 게 왜 우리는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검사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적어도 그런 어떤 그 검사 능력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검사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미국 의원들도 아마 미국의 방역당국 책임자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데 왜 미국은 한국처럼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워낙에 메르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키트 개발, 시약 이런 것들에 대한 마련이 미리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상당수의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일 확진 검사 가능한 수가 1만 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빠르게 확진을 해서 빠르게 격리를 하는 것이 바이러스 차단에서는 아주 시급성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예, 김영래 기자가 이야기한 그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온 사람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 우리로 따지면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될까요? 네, 비슷한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 하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캐롤라인 멜로니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빨리 검사했나?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소장이 대답을 제가 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실무자한테 떠넘기려고 하니까 위원장이 한 번 더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한국에 바로 가서 50개에 이르는 이동식 검사소 아마 드라이브 스루인가요? 예, 맞습니다. 차에 탄 채로 검사받는 그곳에 가서 나는 검사를 받고 싶다. 왜 미국은 이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한국 방역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특히 또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이 검사 차를 탄 채로 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이게 또 많이 놀라워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해외에서도 좀 한국의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명지병원은 일단 임상 경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치료하고 완치도 됐고 현재도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감염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는지? 케이스가 예. 다양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선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데는 잠복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증상들이 초기에는 매우 경미합니다. 발열이 될 수도 있고요. 인후통, 기침, 그리고 두통, 아니면 설사 이런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근육통이나 무기력감 같은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간단한 약에도 컨트롤이 안 된다 하면은 사실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확진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으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고열이 지속된다. 그리고 CT를 찍었을 때 양폐에 여러 가지 다발성 폐렴이 있어서 중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현재까지는 항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티라를 가장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렘데시비어라는 임상시험도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런 만큼 이런 치료의 경과를 하루하루 보면서 호전되는 것을 보고요. 결국에는 2번의 음성을 통해서 완치될 때까지의 그런 입원 여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 신 교수님 앞으로 출연하실 때마다 또 명지병원의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다음 주에 아마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또 자세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분과 인사드리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호흡을 앗아갈 수도 있고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움 따위는 불 속에다 집어 던져라. 이런 뜻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두려움들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저렇게까지 하시는 마음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노래가 들려주는 것처럼 두려움은 거짓말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자가격리 중에 스스로 완치되는 분도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